수능 특강 제11강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몬순아시아의 자연환경. 몬순아시아에서 몬순은 계절풍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앞에 기후 단원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자면 계절풍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절풍이 부는 이유를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근처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계절풍이 부는 거 맞고요. 그런데 적도 근처에서는 사실 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계절풍이 분다. 자, 먼저 7월 달을 보면은요. 적도 수렴대가 적도보다 북방구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무역풍이 바다에서 지금 이렇게 대륙으로 불고 있어요. 덥고 습한 바람이. 그런데 겨울철이라기보다는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지금 남반구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를 향하는 무역풍이 이렇게 대륙에서 바다로 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절풍이 분다. 시험에서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그런 게 있더라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지형을 보면은요, 그냥 큼지막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몽골까지를 보통 말을 하는데, 근데 몽골은 중앙아시아로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논외로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인데 중국은 그 반대예요. 중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그래서 여기 황허강을 비롯해서 창장강을 비롯해서 큰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서고동저 지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의 판이 충돌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보면은요. 동남아시아를 보면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가 이렇게 선을 좀 잘못 그었네요.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지나가고요. 그 다음 환태평양 주산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대략 여기쯤에서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와 환태평양 주산대가 만난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큰 강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강들까지 모두 외우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메콩강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메콩강은 이제 여기 지도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국제 하천이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 최대 하천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다시 지도를 보면은요. 기억은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그 다음에 니은은 창장강인데요. 양쯔강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창장강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몬순아시아의 농업도 앞에서 이미 대부분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쌀은 식량 자원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잠깐만 떠올려 보면 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최근 통계를 보면 인도가 1등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중국과 인도가 모두 쌀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는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차는 중국하고 인도가 최대 생산국, 최대 소비국이고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알아두면 좋다 그랬잖아요. 스리랑카가 있는 섬의 이름이 실론섬. 실론티 할 때 그 실론이거든요. 차로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차가 유명하다.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커피도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커피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요.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
그런데 2위 국가가 베트남이죠. 베트남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세계 4위 안에 들어간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4위 안에 들어가는데 몇 년 전까지는 콜롬비아가 3위였고 인도네시아가 4위였는데 최근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커피 생산량의 2등, 3등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우리가 워낙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목화는 면화라고도 그러잖아요. 중국 중부나 인도 데칸고원이 유명한데 데칸고원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농업 특징을 보면 아시아 지역은 특히 몬순 아시아 지역은 쌀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1년에 쌀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다. 이 기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의 남쪽 지역 그리고 중국의 중부 지역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쌀 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지을 수 없고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는 더 기온이 높으니까 2기작 또는 3기작이 가능한 지역도 있더라.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하고요. 그 다음 남부아시아에서는 겐지스강과 인더스강이 유명한데 인더스강은 주로 건조 기후다 보니까 겐지스강 하류에서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 데칸구어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밑에 있는 지도는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몬순아시아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보면은요.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주변, 여기서 당연히 쌀밥을 먹는데, 동남아시아 지역, 베트남도 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쌀의 품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동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쌀 품종은 자포니카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쌀이에요. 그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쌀은 인디카 품종이라고 하는데 찰기가 적고 길쭉하다 그래야 되나요?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떡이나 정말 밥 같은 걸로 주로 먹는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쌀국수 형태로도 많이 먹고요. 이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건 쌀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통 음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스시, 초밥은 일본이죠. 그 다음에 펄하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베트남만 쌀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쌀국수가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죠.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이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의 전통 음식인 똠양국, 시큼하면서도 새우를 넣은 게 특징이죠.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전통 가옥은 그 지역의 기후와 지형 조건을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빠르게 좀 설명할게요. 고산가옥, 열대기후의 고산가옥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수산가옥은 당연히 물이 많은 곳에서는 수산가옥을 짓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사합원은 뭐냐면요. 4개의 애가 합쳐진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요. 건물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붙어 있고요. 가운데에 정원이 있죠. 자, 이건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겨울이 추우니까, 바람이 매서우니까. 그래서 겨울이 추운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합장 가옥은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합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님들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걸 합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붕의 경사가 이렇게 두 손을 모은 것처럼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 이런 집을 합장 가옥이라고 하고 사진을 봤더니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훨씬 급하잖아요. 그 이유는 눈이 되게 많이 오는 지역에서 만약에 지붕의 경사가 완만하다. 그럼 여기에 막 눈이 수북하게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게 때문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사를 급하게 하면 눈이 쌓이지 않고 눈이 계속 이렇게 금방금방 흘러내리거나 굴러 떨어질 테니까 지붕이 이렇게 급한 집은 무너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합장 가옥은 어디에 있냐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뭐 너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나라고요.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은요. 일본의 서해안 쪽 이쪽이 눈이 정말 많이 내리더라. 합장 가옥은 여기에 전통 가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통 의복을 보면은요. 특징은 당연히 이런 특징이 있더라. 뭐 아시아 지역 기후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의복으로는 다 자세히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선을 나누어서 이쪽 지역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베트남의 이 모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옷들 아오자이죠. 그 다음에 중국 전통 의상, 뭐 몸에 착 달라붙는다 그래야 되나? 치파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봐도 특히 여성을 봤더니 인도 느낌 확 나잖아요. 뭐 사리와 도티라고 하는데 국가 정도만 이미지 보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두 번째를 보면은요. 뭐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 자, 중국은 세계에서 면적이 3위? 4위인가 그래요. 4위인가 뭐구나. 그래서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정말 모든 게 많은 나라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석탄 중심 국가다. 에너지 자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히토류 생산량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히토류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종종 나와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오늘날 굉장히 귀한 자원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동남 및 남부아시아를 보면은요. 뭐 석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석유는 서남아시아 지역 뭐 거기서만 주로 따지면 되니까. 그다음에 통조림 캔 뭐 도금으로 만드는 이용하는 주석 생산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와 차는 플레인테이션 농업으로 재배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체크를 좀 할게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밑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 대지형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은 안정 육계, 그 다음에 동쪽 지역 이 부분은 고기 조산대, 그리고 뉴질랜드는 신기 조산대에 해당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정 육계에서는 주로 철광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기 조산대 근처에서는 거기에서는 석탄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왼쪽이 철광석, 오른쪽이 석탄, 좌철우석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위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원은 되게 풍부한데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에는 힘들고요. 자원을 그대로 많이 수출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 석탄이고요. 서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 철광석이에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맨날 물어보던 내용인데 뭐 요즘은 잘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뭐 석탄이 뭔지는 앞에서 설명을 다 했었고 철광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원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팜유 체크 좀 할게요. 전 세계에 있는 기름 중에 물론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름 중에 값이 가장 싸요. 뭐 그렇다고 나쁜 기름이란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이 쓰는 기름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절반 이상,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했더니 뭐 거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이 되는 거네요. 참고로 이 말레이시아는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여기를 말레이시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는 범위가 훨씬 넓어서 여기 브루나이를 빼고 여기 부분도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야자는 여기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를 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여기도 설명을 다 했으니 넘어가고요. 그다음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요.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뭐 발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규모가 크죠. 뭐 우스갯소리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처럼 이제 제조업 강국이 된 건
1980년대 말, 70년대 말, 1980년대부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개혁 개방 정책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경제 특구라는 걸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했거든요.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공업 또는 첨단 산업도 막 발전하고 있어요. 일단 규모가 크니까. 그다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산업 집적지가 형성된다. 자, 중관춘, 푸동 그냥 이름 정도만 중국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공무역을 주로 하고요.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상위 계층의 세 개 도시가 있죠. 도쿄, 나머지 두 개는 런던과 뉴욕이죠. 그 다음 인도는 굉장히 가난하다고만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이렇게 엘리트들의 교육 수준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가 기본적이잖아요.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코딩도 대신 해주고요. 그 다음 AS 같은 것도 전화 같은 것도 받아주고. 자, 어쨌든 대표적인 도시는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인도의 약간 남쪽 지역에 있거든요. 이름 정도만 얼핏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오히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사람이 적어서 자원을 거의 그대로 수출하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그 다음 뉴질랜드는 소고기, 그 다음에 양도 키우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요. 인도, 중국, 여기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산업별 종사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 그런 게 아니라 종사자 비율이라서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가와 라는 선진국,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 중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는 1차 산업의 비율이 좀 있는데 라는 0.1%죠. 그래서 도시국가인 라가 싱가포르예요. 그럼 가가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 중국하고 인도가 남는데 중국과 인도 가운데 더 잘하는 나라, 산업이 더 발달한 나라, 고도화된 나라 중국이죠. 자,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율을 보고 다가 인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가 중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제 협력을 보면은요. 상호 보완성이 크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원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몬순 아시아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많아서 서로 어쨌든 협력을 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성이 높은 거죠. 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유럽 연합도 연합이죠. 그것처럼 이제 국제 경제 공동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넘어서 이제 정치 공동체로 나가고자 하는 나라들이 회원국이 연합이 있는데 자, 회원국이 10개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이름 다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1940년대, 50년대 이때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밑에 자료를 봤더니요. 수출액을 봤더니 중국하고 제일 많이 무역을 하고요. 수입액을 봤더니 역시 중국이죠. 그 외에도 일본, 대한민국.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 몬순 아시아하고 가깝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하더라. 관련이 많더라.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민족 및 종교의 다양성과 지역 갈등인데 자, 얘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외울 부분은 그냥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을 보면은요. 한족이 대부분이고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소수 민족이 무려 55개나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당연히 한족이 거주하고요.
건조하거나 해발고도가 높거나 그런 지역에 소수 민족들이 주로 살고 있죠. 자, 지도를 보고 먼저 설명을 하자면요. 중국에서 인구가 많은 소수 민족들은 자치구라는 곳에 살아요. 4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광시장족 자치구하고요. 시장 자치구하고요. 신장 외유월 자치구하고요. 여기 내몽골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내몽골이나 아니면 광시장족 자치구는 독립, 분리독립 그런 움직임이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장 외유월 자치구하고 시장 자치구는 이렇게 유혈 사태? 잘 알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정말 총을 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순간 일어난다기보다는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말해주자면요. 신장 외유월 자치구는 중앙아시아랑 가까워서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치구 달라이라마, 물론 달라이라마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인도 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티베트 불교를 주로 믿는다. 그리고 여기는 티벳 고원에 주로 위치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남부아시아에서도 종교나 민족 간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역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카슈미르는 꼭 알아두세요.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 중간쯤에 있어서 두 종교가 갈등을 겪고 있다.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워낙 심각해서 지금도 거의 전쟁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25년에 두 국가가 전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사적인 중요성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보면 올해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리랑카, 아까 섬 이름은 실론섬. 자, 여기는 불교를 믿는다고 종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랑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더라. 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히앙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몇 년 전에 꽤 심각한 사태가 있어서 시험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자, 미얀마는 불교를 믿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수 민족이 이렇게 인도 쪽에서 넘어온 이슬람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던 지역이다. 그 다음 다른 지역은 넘어가도 되고요. 여기 필리핀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은 좀 알아두세요. 여기도 지금도 갈등이 좀 심하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데 동남아시아랑 가까운 이 지역은 이슬람 상인하고 관련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아랍 상인, 이슬람 상인이라기보다는 아랍 상인이랑 관련이 좀 이제 과거에 좀 있어서 이게 두 종교가 심각한 갈등 상황이라고 그래요. 좋아졌다, 조금 안 좋아졌다, 나아졌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갈등이 심하다.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와서 이제 이미 설명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스리랑카는 신할리즈족, 타밀족 간의 갈등이다. 네, 여기 민다나오 섬은 또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의 라카인주는 여기 로힝야족하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더라. 자, 물론 불교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로힝야족이 이렇게 약간 핍박을 받고 있더라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화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일 테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의 민족 갈등을 보면은요, 먼저 뉴질랜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마오리족이냐 에버리진이냐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에요. 자, 뉴질랜드는 다른 어떤 유럽 사람들이 진출한 이제 신대륙하고 좀 달리 거의 초창기부터 여기 있는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잘 해결해서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원주민과 그 다음에 유럽계 백인들 사이에 가장 잘 지내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오리어가 국가 공용어고요. 어쨌든 그런 화합이 잘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마치 유럽계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학살하고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차별했다가 심지어 꽤 최근까지도 사람이 태어났는데 뭔가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쌌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그런 어떤 유명한 지역 이름들도 원주민어로 다시 돌려주고 원주민들의 대우가 많이 나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는 애버리지니,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뭐 이름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단원 자체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거에 가까워서 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설명 마쳤습니다.